용돈 조금만 보내줄 수 있니?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무심코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진동과 함께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떴다. 엄마, 요즘 바쁘지? 짧은 안부 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용돈 조금만 보내줄 수 있니? 나는 별 생각 없이 얼마? 라고 물었다. 엄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만 조금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시작이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다. 나를 키워준 사람이고 지금까지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바로 송금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내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정도도 아니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아빠였다. 카드값이 조금 밀렸는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알겠어. 이번만이야. 그렇게 이번만은 두 번째가 되었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늘어갔다. 용돈은 어느새 고정이 됐다. 월급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계좌부터 떠올렸다. 내가 먼저 보내지 않으면 연락이 왔다. 바쁜가 보다. 요즘 힘들지? 그리고 마지막에 꼭 붙는 말. 그래도 이번 달은 조금만.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때였다. 도와드린다는 기분보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내가 돈 관리 잘하잖아. 통장 하나만 같이 쓰자. 같이 쓰자는 말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다. 가족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의심은 늘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귀찮으면 내가 대신 관리해줄게. 그 말에 나는 결국 통장 정보를 넘겼다. 비밀번호까지. 그날 밤 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가 맴돌았다. 이번 달에 보낸 돈, 지난달에 보낸 돈, 그리고 내가 정확히 얼마나 보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현실. 가족인데 괜찮겠지.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들었다. 며칠 뒤 휴대폰에 카드 알림이 떴다. 내가 쓰지 않은 곳이었다. 마트, 주유소, 그리고 처음 보는 온라인 결제. 잠깐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림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2번, 3번.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열어본 순간 손이 굳어버렸다. 잔액 0원. 숨이 턱 막혔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돈이었다. 월급도 이어서 들어와야 할 시기였다. 나는 그날 부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용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엄마 내 통장 왜 이렇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말과도 달랐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용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전화는 길지 않았다.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었고 아빠는 옆에서 무언가를 말리는 소리가 났다. 그게 잠깐 쓴 거야. 엄마의 말은 너무 가벼웠다. 잠깐이라는 단어와 통장 잔액 영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왜 말도 안 하고 써?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가족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니? 그 말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강했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이상한 책임감까지 전부 들어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보는 게 무서웠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했고 평소처럼 식사 얘기를 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이번 달은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니?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미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부모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은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벌어야 해서 이 상황이 생긴 것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도움은 부탁이 아니라 전제가 되었다. 보내지 않으면 이유를 묻고 이유를 말하면 섭섭함이 돌아왔다.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돈 벌더니 사람 달라졌네.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족과의 대화는 안부가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렸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쁘기는커녕 얼마를 빼앗길지 먼저 떠올랐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 나는 왜 버는 거지? 내가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매달 같은 날짜에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요즘 집 분위기 좀 이상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미 나는 충분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부모의 말 속에서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만 좀 참으면 되는데. 참는 건 늘 내 몫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이었고 부모는 나보다 약하다고 믿어왔으니까. 그날 밤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다. 이번엔 금액이 더 컸다. 내가 한 달을 아껴 써도 남지 않을 숫자였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 질문은 부탁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말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끝없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하지만 아직 나는 그 선을 긋는 방법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만. 이제는 묻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였다. 부모는 더 이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얼마가 필요한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안으로 보내줄 수 있니? 그 문장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택지도 없었다. 이미 보내줄 거라고,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해진 말투였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하지만 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찾아온 건 묘한 체념이었다. 나는 어느새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모 통장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통장이 아니라 부모의 필요가 기준이 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알림이 울렸다. 확인했어? 확인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다. 왜 말이 없어? 바쁜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숨이 막혔다. 돈을 보내지 않는 것보다 답장을 늦게 한 게 더 큰 죄처럼 느껴졌다. 그날 처음으로 송금을 미뤘다. 몇 시간,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모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요즘 너 좀 이상하다. 돈 때문에 가족 무시하는 거냐?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굳었다. 이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배신이 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돈을 보냈다. 보내고 나서야 연락은 멈췄다. 그제야 깨달았다. 연락의 목적은 안부가 아니라 송금 확인이라는 걸.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다들 힘들다면서도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말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다. 부모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내가 더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이제는 예상도 없었다. 언제 얼마가 필요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부모의 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계산기를 켰다. 지금까지 보낸 돈을 처음부터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숨이 가빠졌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만큼 많았다. 이 돈으로 나는 전세를 옮길 수도 있었고, 차를 살 수도 있었고, 적어도 숨막히는 이 기분에서 벗어날 준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날 부모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아. 그 문장은 협박도 위로도 아닌 이상한 말이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을 미래의 나에게까지 미리 묶어두려는 것처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은 부모에게 확신을 줬다. 나는 계속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다음 요구를 더 빠르고 더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곧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마디가 날아오게 될 줄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가족 모임이 잡힌 날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밥 먹는 자리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부모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웃음도 많았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잠시 후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요즘 얘가 많이 예민해졌어.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아빠가 이어서 말했다. 돈 벌더니 생각이 많아졌나 봐.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나는 그 안에 이미 준비된 결론이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도
내가 왜 예민해졌는지 묻지 않았다. 왜 힘든지, 왜 말수가 줄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이미 나는 까다로운 자식이 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들 알잖아. 부모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걸. 동생은 내 눈을 피했고 친척들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 단체방이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너 말 좀 심했어. 내가 한 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이미 문제를 만든 사람은 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엄마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다들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괜히 말 키우지 말자. 말 키우지 말자는 말은 이제 그만 조용히 하라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식탁 위에서 오가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설명조차 필요 없는 자리. 변명은 무례가 되고 침묵은 인정이 되는 곳.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어딘가 지쳐 보였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이야기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카드를 긁으려다 멈췄다. 잔액이 거의 없었다. 그 순간 이 모든 게 말이 아니라 현실의 결과라는 게 느껴졌다.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깎아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달은 좀 늦어질 것 같지?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봐.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그냥 들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른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다른 통장이 들어 있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통장. 나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아무 말 없이 선을 넘었다. 그 통장을 다시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종이 냄새가 조금 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예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통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통장이었다. 나는 그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마치 도망칠 수 있는 출구처럼 보였다. 다음 날 월급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알림을 보자마자 긴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급여 계좌를 바꿨다. 월급은 그 오래된 통장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몇 시간 동안은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저녁이 되자 메시지가 왔다. 오늘 월급날 아니야? 확인이라는 말도 안부도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응.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쯤 지나자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왜 말이 없어? 확인 좀 해줘. 확인. 또 그 단어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송금을 하지 않았다. 그 몇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괜히 문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락은 점점 거칠어졌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너 진짜 왜 이래? 나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말을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부모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동안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읽는 동안 숨이 막혔다. 받은 것과 보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같은 줄에 올릴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점심 무렵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부모님 많이 속상해해.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말했다. 나 지금 통장에 돈 없어. 동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 문장은 위로도 해결도 아니었다. 그냥 끝을 미루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부모가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예고도 없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말을 고를 여유도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선을 넘은 건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다른 결과를 끌고 오게 될 거라는 것도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초인종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 부모의 기침 소리와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다. 확신하고 있다는 듯이 문을 열자 엄마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빠는 말없이 뒤에 섰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건 분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서 있었다. 부모는 내가 앉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여기가 내 집인지 아니면 내가 불려온 자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월급 받았잖아.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왜 말을 안 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이번 달은 못 보내.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아빠의 얼굴이 굳었고 엄마는 짧게 웃었다. 못 보내. 그게 말이 돼?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너 지금 우리 시험하는 거야? 우리가 내 인생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굴지 마. 그 말에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지금까지 참고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발목 잡고 있는 거 맞아.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나조차 놀랐다.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 통장, 내 월급, 내 생활. 다 부모 기준으로 돌아가잖아. 말을 멈출 수 없었다. 한 번 터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내가 얼마를 보냈는지 알아? 난 아직 나를 위해 쓴 게 없어. 아빠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부모 버리겠다는 거냐?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고처럼 들렸다. 버린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순간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서 울지는 않았다. 대신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우린 널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곧 떠올랐다. 잔액 영원히 찍힌 통장,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나, 그리고 월급날이 무서워진 내 모습. 미안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건 아니야. 그 말이 결정타였던 것 같다. 엄마의 울음은 멈췄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부모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현관으로 나가기 전 아빠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 선택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 안에 혼자 남았다. 소파도 탁자도 모두 그대로였는데 공기만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새벽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짧은 메시지 하나. 당신 자식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싸움이 집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 당신 자식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누구지? 무슨 문제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답장을 쓰다 지웠고 다시 쓰다 또 지웠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벨이 멈추자마자 다시 울렸다. 이번엔 길게. 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마치 도망갈 수 없다는 신호처럼. 세 번째 전화가 오기 전에 나는 전원을 껐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다. 조용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조용해질수록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아래층에서 울리는 문 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현관문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잠그고 또 잠갔다. 괜히 체인까지 걸어두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을 다시 켰다. 문자가 쌓여 있었다. 모르는 번호, 다른 번호, 그리고 부모. 왜 연락 안 받아? 너 지금 도망치는 거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건 내 인생인데 왜 나는 항상 끼어든 사람이 되는 걸까?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오늘 안에 통화 안 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직접. 그 단어 하나로 몸이 굳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부모가 알려준 걸까?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지? 창문을 살짝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가로등 아래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우연일까? 괜히 커튼을 내렸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뛰었다. 아침이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아침은 안도 대신 더 많은 현실을 데려왔다. 회사로 가는 길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같은 사람이 계속 근처에 있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이 나를 불렀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왔어. 순간 피가 식었다. 부모님 쪽에서 너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회사로 연락을 했더라고. 회사.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가 내 이야기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부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에는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가족은 끝까지 가는 거야.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건 말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이 더 무서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도망칠지, 완전히 맞설지. 다음에는 어느 쪽이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싸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부모에게도 그 모르는 번호에게도. 대신 불을 켜놓고 식탁에 앉았다. 도망치듯 숨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했다. 움직이지 않기로. 휴대폰을 꺼내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부모의 말, 동생의 말, 모르는 번호의 문장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먼저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조금 식었다. 그동안 나는 설명하려고만 했다. 이해시키려고만 했다. 그래서 늘 졌다.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았다. 이번 달부터는 정해진 금액만 보내겠습니다. 그 외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이런 생각 넣어줬어?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문장을 그대로 다시 보냈다. 정해진 금액만 보냅니다. 세 번째쯤 반복되자 메시지가 멈췄다. 그 침묵은 분노보다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팀장에게 먼저 말했다. 집안 문제로 이상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짧고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자 오히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확신 있는 태도에 의외로 쉽게 물러난다는 걸 그때 알았다. 며칠 뒤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금액으로는 우리가 힘들다. 나는 답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놀랍게도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울음도 협박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통장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샀다. 아주 사소한 것,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며칠 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이 요즘 말이 좀 줄었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좋지도 미안하지도 않았다. 다만 거리가 생겼다는 것만 느꼈다. 그 거리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새 모르는 번호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도 보이지 않았고 문 앞에 상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항보다 침착한 경계에 더 약하다는 걸 나는 조금 늦게 배웠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아직도 가끔은 불안했고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나는
끌려가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선을 그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은 생각보다 강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선을 넘으려는 마지막 시도에 관한 이야기다. 누군가는 끝까지 되돌리려 할 테니까 그 말만은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연락이 없던 며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그 조용함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받을까 말까 몇 초를 망설였다. 그리고 받았다. 밥은 먹었니? 너무 평범한 말이었다. 그래서 더 경계가 풀렸다. 응. 짧게 대답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하더라. 감기 조심해. 안부였다. 정말 안부처럼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말했다. 어릴 때 내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밤새 업고 병원 다녔던 거 기억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야기는 늘 같은 방식으로 나왔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였다. 그때 의사가 큰 병일 수도 있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겁이 나. 내가 이렇게 멀어질까봐. 멀어진다는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난 멀어진 적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한숨처럼 웃었다. 그래도 요즘 넌 예전 같지 않잖아. 예전. 그 말은 늘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잠시 후 엄마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 질문은 부드럽게 던져졌지만 정확히 계산된 말이었다. 너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후회. 그 단어는 마지막 카드였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이 말을 들으면 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통장 잔액이 0원이던 날 불 꺼진 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 그리고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엄마,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난 도망친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지키는 중이야.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부모를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라. 그날의 대화는 크게 싸우지 않고 끝났다. 울음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몸이 한동안 떨렸다. 이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며칠 뒤 부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 짧은 문장이었다. 강요도 조건도 없었다. 나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다. 만약 나가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하면 이 관계는 영원히 멈춰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밥은 먹겠습니다. 대신
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다. 답장은 없었다. 그 침묵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누가 중심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만남이 화해가 될지 완전한 거리두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약속한 날 나는 부모를 만났다. 예전처럼 긴장하지는 않았다. 설레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했다. 식당은 조용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부모는 먼저 와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니? 그 한마디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명령도 기대도 아닌 그냥 인사였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를 채웠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어려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식사가 끝나갈 즈음 엄마가 말했다. 요즘 우리가 좀 적응하는 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가깝지 않아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도 서로의 선을 지킨 채로. 그날 이후 부모의 연락은 줄었다. 없어진 건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정해진 금액을 보냈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누군가 크게 화내지도 않았고 어떤 불행도 갑자기 닥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삶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월급날이 다시 무섭지 않게 되었고 통장을 확인하는 손이 떨리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여행 계획을 세웠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늦잠을 잤다. 그 사소한 일들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밀어두고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프지도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덜 기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덜 상처받았다. 가끔은 이게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최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대신 지금의 나를 그냥 살아냈다. 이 이야기에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다. 눈물겨운 화해도 극적인 반전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결말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나는 내 통장을 확인하고 내 하루를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부모와 거리를 유지한다. 그게 불효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도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싸우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지혜롭게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